엄마, 제발 노망난 짓 좀 하지 마. 다 늙어서 무슨 재혼을 하겠다고 그래. 당장 하진이는 누가 보라고. 딸의 비수 같은 고함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며 거실을 울렸습니다. 평생 청소일하며 키워놨더니 제 행복보다 남들 시선과 손주를 걱정하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딸과 함께 살며 오후에는 제가 손주를 봐줬거든요. 하지만 딸의 반대에도 저는 노블레스 상가의 주인 민 교수가 내민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내 안사람이 되어줄래요? 나도 이제 늙어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고 김 여사도 그 나이에 남의 건물 청소나 하러 다니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게 해줄게요. 나에게 사랑을 넘어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라는 존재의 아늑한 울타리였습니다. 락스 냄새에 찌든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사모님 소리 한번 듣고 죽는 게 과연 자식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큰 죄인 걸까요? 지난 세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혼한 딸과 손주까지 함께 보살피는 저에게 유일한 숨구멍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사모님 생활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일지 아니면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화려한 지옥일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번지르르하다는 노블레스 상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귀족들이나 드나들 것 같지만 실상은 매일같이 막히는 화장실 청소와 각종 쓰레기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저의 치열한 일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저는 스스로를 이 건물의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더러운 곳은 닦아내어 건물의 숨통을 트이게 하니까요. 새벽 5시에 출근해 4층부터 1층까지 빗자루질을 끝내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 짭짤한 땀 냄새가 저는 참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 꼭대기 층에 사는 그 양반, 건물주 민동훈 교수에게는 땀 냄새에 불과하겠죠.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단 한 명, 5층에 사는 상가 주인 민동훈 교수뿐이니까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고막을 찔러왔습니다. 김 여사, 지금 당장 로비 중앙 기둥 쪽으로 와봐요.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길래 청소를 이렇게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대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는 자신의 건물 복도에서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못하는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CCTV로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대곤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최대한 공손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그쪽 닦고 지나는 길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와서 보라니까요. 내 원참 말이 안 통하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입술을 비죽이며 걸레통을 끌고 로비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민동훈 교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순이 넘었는데도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장 바지 깔끔하게 입고 있는 그는 틀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을 손가락질하며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보입니까? 이 얼룩 말입니다. 내가 이 대리석 공수해 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건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톱만 한 희미한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출근하던 사람들이 흘린 커피 자국 같았습니다. 그냥 걸레로 쓱 닦으면 될 것을 마치 살인 사건 현장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이거 커피 자국이네요. 제가 지금 바로 닦을게요. 제가 허리를 숙여 걸레질을 하려 하자 그가 기겁하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특수 약품 처리해야 하는 최고급 자재란 말입니다. 안 되겠어. 전문 청소 업체 부를 테니까 김 여사는 손 떼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망치지 말고. 그의 말에 제 속에서 천불이 훅 올라왔습니다. 고작 이깟 얼룩 하나 때문에 수십만 원짜리 업체를 부르겠다니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생을 10원 한 장 아끼며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저만의 맞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천연 세제들이 보물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돈이 썩어납니까? 비켜보세요. 제가 감쪽같이 없애드릴 테니까.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말 안 들려요? 그가 말릴 새도 없이 저는 분무기를 꺼내 얼룩 위에 칙칙 뿌렸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 그리고 치약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김말순 표 특제 용액이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자 저는 주머니에서 헌 칫솔을 꺼냈습니다. 칫솔모가 다 닳아서 버려진 것이었지만 제 손에서는 그 어떤 최신식 기계보다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경쾌한 솔질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동훈 교수는 입을 딱 벌린 채 제 손놀림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초 정도 문지른 뒤 마른 헝겊으로 싹 닦아내자 갈색 얼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리석 본연의 반짝이는 광택만이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깨끗해졌죠?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라는 겁니다. 멀쩡한 돈을 왜 퍼줍니까? 저는 허리를 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얼굴을 들이밀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슬그머니 뒷짐을 졌습니다. 뭐, 나쁘진 않군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내 허락 받고 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꽁무니를 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저런 깐깐한 성격이니까 저렇게 혼자 살지 쯧쯧. 속으로 흉을 보며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이번에는 2층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좀 와보세요. 상가 입점한 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린 채 모여 있었습니다. 민동훈 교수도 소란을 듣고 왔는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또 타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대꾸할 시간도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암모니아 냄새와 비릿한 오물 냄새가 섞여 콧속을 찔러왔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구역질을 할 만큼 지독했습니다. 누군가 물티슈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민동훈 교수는 화장실 입구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는 오물을 보자마자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저거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몸을 부르르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오물들이 그저 제가 해결해야 할 미션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오물로 뒤덮인 바닥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았습니다. 뚫어뻥을 집어들었지만 꽉 막힌 배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막힘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긴 호스를 끌어와 수도꼭지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로 변기를 밀봉한 뒤 호스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수압을 이용해 밀어내는 방식, 이것은 수십 년간 청소 일을 하며 터득한 저만의 필살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둥치는 소리와 함께 막혀있던 배관이 뻥 뚫리며 누런 물이 회오리 치듯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변기 안의 수위가 낮아지고 맑은 물이 차올랐습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머리끝까지 짜릿하게 전해졌습니다. 됐어. 뚫렸다. 제가 환호성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자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민동훈 교수만은 여전히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땀이 뒤섞인 얼굴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살다 보면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내 손으로 뚫어낼 때 그 맛을 교수님 같은 양반들은 평생 모를 거예요. 제 목소리는 화장실의 타일을 때리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동훈 교수는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의 말끔한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비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님, 5층에서 잠깐 올라오시랍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부르는 건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 신세에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동훈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평소에 들려있던 지시봉이나 수첩 대신 낯선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머그잔이었습니다. 들어와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하고 명령조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세가 한풀 꺾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5층 건물주 집의 바닥은 제 집 장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고 별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요.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작업복 차림으로 감히 저런 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도 되나 싶어 망설이자 그가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 옷은 깨끗한 거 압니다. 그냥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푹신한 가죽이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동훈 교수는 제 앞에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요. 믹스 커피 말고 원두 커피. 검은 액체에서 구수하면서도 시큼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자판기 믹스 커피만 마셔온 제 코에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오늘 수고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칫솔로 닦는 거
그거 집에서도 쓰는 방법입니까?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비싼 세제 다 필요 없습니다. 식초랑 베이킹 소다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지워집니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커피 시켰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다 못해 사약 같은 맛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민동훈 교수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덥잖은 대화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의 병기 사건 이후 제 일상에는 기이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신발 밑창에 달라붙은 껌딱지처럼 민동훈 교수의 시선이 제 등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올까봐 감시하는 매의 눈초리였겠지만 지금은 그 눈빛의 온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혐오보다는 호기심, 경멸보다는 탐색에 가까운 눈빛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햇살이 로비에 쏟아질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대걸레를 빨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 여사, 지금 바쁩니까? 5층으로 좀 올라와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없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질러 닫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5층 현관문이 열리자 구수한 냄새 대신 시큼하고 씁쓸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왔어요? 저기 앉아요. 민동훈 교수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식탁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주둥이가 긴 주전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리기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는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원두입니다. 산미가 아주 일품이지. 김 여사는 이런 거 마셔본 적 없죠? 그는 우쭐대며 얇은 찻잔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물에서는 시큼한 냄새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상한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향이 아주 고급지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걸 언제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찻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자 혀끝이 찌릿할 정도로 시큼한 맛이 입안을 강타했습니다. 믹스커피의 달달함에 익숙한 제 입맛에는 영 맞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려 애쓰며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민동훈 교수가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꽃향기가 느껴집니까? 네. 아, 네. 꽃밭에 온 것 같네요. 아주 향긋합니다. 제 영혼 없는 대답에도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호출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인터폰이 울렸고 저는 불려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가 자랑하는 클래식 음반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상한 건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쓰레기통만 뒤지던 저에게 비록 잘난 채뿐인 이야기라도 누군가 말을 걸어준다는 건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로비에 민동훈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손목 시계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 정확하네. 김 여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네, 밥이요? 나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럽니다. 근처에 괜찮은 백반집 있다면서요? 내가 살 테니 안내해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는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작업복 가방을 둘러매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상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어머, 저 깐깐한 교수님이 김 여사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네. 둘이 무슨 사이래? 사람들의 속닥거림이 들려왔지만 민동훈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허름한 기사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식탁 끈적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물티슈로 5번이나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여기 제육볶음 2개 주세요. 제가 씩씩하게 주문하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컵을 살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쌈을 크게 싸서 볼이 미어 터지게 밀어 넣었습니다. 반면 그는 젓가락으로 고기의 비계 부분을 정교하게 떼어내며 깨작거렸습니다. 김 여사, 천천히 좀 드세요. 누가 뺏어 먹습니까? 식사 예절이 영. 아이고, 사람은 뱃속에 기름기가 좀 들어가야 힘을 쓰지요. 교수님처럼 그렇게 깨작대니까 기운이 없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저는 상추에 고기와 마늘을 얹어 그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기겁하며 고개를 뒤로 뺐지만 제가 끈질기게 권하자 마지못해 입을 벌렸습니다. 오물오물 씹던 그의 표정이 묘하게 풀어졌습니다. 간이 좀 세긴 한데 나쁘진 않군요. 그날 이후 우리의 저녁 식사는 일종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도 시킬 겸 근처 마트에 들러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의 그는 정말이지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두부, 국산 콩 100% 확실해요? 그는 두부 한 모를 고르는데도 성분표를 돋보기로 뚫어져라 읽어댔습니다. 5,000원짜리 유기농 두부를 집어드는 그를 보고 저는 잽싸게 1,500원짜리 묶음 두부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1+1입니다. 맛은 똑같아요. 된장국에 넣으면 유기농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거 드세요. 제가 카트에 싼 두부를 툭 던져 넣으면 그는 못 이기는 척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제가 골라주는 물건이나 제가 해주는 잔소리를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세상에 제가 균열을 내고 들어가는 것을 그는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그가 저에게 반찬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재료비와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넓은 주방에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를 식탁에 올리자 민동훈 교수는 코를 막으면서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은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하네. 그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는 저를 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여사 손맛이 제법이네. 집 관리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요. 그렇게 밥을 먹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산책로를 걸으며 동우는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혼자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20년쯤 됐네요. 딸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외롭지는 않고요? 외로울 새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밤에 누우면 삭신이 쑤셔서 잠들기 바빠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먹을 때면 사무치는 외로움에 목구멍이 따끔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딸이 이혼하고 돌아와 손주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는 애 보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죠. 내 일상이라고는 없는 노동으로만 가득한 삶이었죠. 민동훈 교수는 뒷짐을 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집이 가끔은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프면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는데 내 자식들은 유산이나 바라고 전화하지 안부 묻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쓸쓸한 옆모습을 보니 그동안 재수 없게만 보였던 깐깐함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시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게 성질 좀 죽이고 사시지 그랬어요. 사람 냄새 좀 풍기면서요. 사람 냄새라. 김 여사한테는 아주 진하게 나지. 가끔은 너무 진해서 탈이지만 그가 피식 웃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결벽증 환자의 까칠함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나쁘지 않죠? 뭐가 말입니까?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장도 보고 서로 챙겨주는 거 말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까탈스러운 영감탱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독히도 외로웠던 제 삶에 묘한 온기를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5층 집은 아늑했고 그가 사주는 밥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 내일은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와요. 내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하니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저를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양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은색 촛대와 그 옆에서 반짝이는 와인 잔은 평생 국밥 그릇에 숟가락이나 담그던 저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스테이크를 썰어 제 접시에 올려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 우리 합쳐서 살아봅시다. 저는 입안에 넣으려던 고기 한 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합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내 안사람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고 김 여사도 그 나이에 남의 건물 화장실 청소나 하러 다니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락스 냄새와 남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은 평생 노동에 시달려온 저에게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까칠한 남자였지만 함께할 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감정을 느꼈기에 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딸하고 상의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해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좁은 거실에는 손자 하진이가 어지러운 장난감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딸 지영은 식탁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마트 캐셔로 일하며 하루 종일 서 있었을 딸의 퉁퉁 부은 다리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영아, 엄마 왔다. 제 목소리에 지영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퀭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밥은?
먹었다. 너는? 대충 때웠어. 아휴, 삭신이야. 지영은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든 손자를 한번 쓰다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할 말이 있다. 뭔데? 혹시 돈 필요해? 나 이번 달 카드값도 간당간당한데. 딸의 날 선 반응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악착같이 일해왔건만 딸에게 저는 언제 돈 달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였나 봅니다. 섭섭함이 밀려왔지만 꾹 눌러 참으며 민동훈 교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돈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재혼할까 해. 뭐? 재혼? 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기운이 확 달아난 듯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나이가 65살이야.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남사스럽게 무슨 남사스러울 게 뭐 있냐? 요즘은 황혼 재혼도 많이 한다더라. 그리고 그분 내가 일하는 건물 주인이다. 돈도 많고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더라. 저는 짐짓 당당하게 말했지만 딸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푹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돈 많은 할배가 미쳤다고 엄마랑 재혼을 해? 엄마 가서 식모살이 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진이는 어떡하고? 결국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지영에게 저는 든든한 무료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제가 없으면 당장 하진이 등하원은 누가 시키고 밥은 누가 챙겨준단 말입니까? 너는 엄마 인생은 안중에도 없냐?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남의 똥 기저귀 치우는 것보다야 내 남편 밥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엄마, 하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지영은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자던 하진이가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우는 손자를 달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이냐? 다음 날 저는 민동훈 교수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 교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 늦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들어와. 할 말이 있어. 평소와 달리 들뜬 딸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니 지영은 밥상까지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 구경하기 힘든 소고기까지 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 고기냐? 엄마 앉아봐. 내 말 좀 들어봐. 지영은 제 손을 잡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 교수님 만났다. 뭐? 내가 그 사람을 왜? 아니, 교수님이 마트로 찾아오셨더라고. 엄마랑 재혼하고 싶으시다면서 나한테 허락받으러 오셨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 깐깐한 양반이 딸을 찾아갔다니 무슨 말을 했을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 그분 진짜 신사시더라. 그리고 나한테 약속하셨어. 엄마랑 결혼하는 대신에 우리 하진이 학원비랑 양육비 보태주시겠다고. 매달 지원해 주신대. 딸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엄마 인생 찾아야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 교수님만 한 분 없다. 돈 많지, 점잖으시지, 엄마 아껴주시지. 엄마가 그 집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은 거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던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돈 앞에서 자식의 효심도 엄마에 대한 걱정도 순식간에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에 든 소고기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돈 준다니까 엄마가 가도 되겠더냐? 하진이는 어쩌고? 아이 하진이야 뭐 학원 다니면서 시간 보내면 되지. 그리고 정 급하면 엄마가 주말에 좀 봐주면 되잖아.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재혼을 반대하다가 하루 만에 돈이 된다니까 얼씨구나 하고 등을 떠미는 꼴이라니.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씹었습니다. 질기디질긴 고기였지만 제 마음보다는 연했습니다. 알았다. 어쨌든 너도 괜찮다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할게. 지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옷가지들과 다 다른 화장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딸 지영은 제 짐 가방을 보며 싱글벙글했습니다. 엄마 가서 그 촌스러운 옷들 좀 다 버리고 교수님한테 예쁜 옷 좀 사달라고 해. 이제 수준 좀 맞춰 입어야지. 그래, 알았다. 저는 딸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노블레스 상가 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동훈 교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짐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김 여사,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지. 어서 와요. 내 집은 이제 당신 집입니다. 그의 집은 여전히 따뜻하고 쾌적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공기청정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은 번거로우니까 생략하고 내일 구청 가서 혼인신고나 합시다. 서류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그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그게 편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민동훈 교수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남자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사모님 소리도 좀 들으면서요. 그렇게 사모님 김말순의 첫날 밤은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도장 꾹 찍는 것으로 65살 김말순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동훈,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구청 문을 나서자마자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당신 짐 정리도 해야 하고. 집에 도착한 남편은 제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드레스룸은 제가 살던 단칸방보다 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남편의 양복들이 색깔별로, 계절별로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 내무반을 보는 듯한 오화열이었습니다. 남편은 드레스룸 한가운데 제 가방을 턱 내려놓더니 거침없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이 열리자마자 제가 아끼던 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꽃무늬 몸빼 바지, 목이 살짝 늘어났지만 세상 편한 면 티셔츠,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형광 주황색 작업조끼. 그 조끼는 제가 10년 넘게 상가 청소를 하며 입었던 제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훈장 같은 옷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할 때 차에 치이지 말라고 반사판까지 붙어있는 저에게는 생명조끼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검지와 엄지로 조끼 끝을 집어들더니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만진 것처럼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설마 이걸 이 집에 걸어두겠다는 건 아니겠죠? 아니, 여보. 그게 왜요? 제가 일할 때 입던 건데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가져왔어요. 아직 짱짱하고 튼튼해요. 버려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버리다니요? 멀쩡한 옷을 왜 버립니까? 김 여사, 아니 여보. 내 말 잘 들어요. 그래도 이제 건물주 사모님이 됐는데 이런 형광색 쪼가리가 입고 다니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한쪽 구석에 있던 75리터짜리 대형 종량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들을 하나씩 집어 쳐박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무늬 바지, 이것도 아웃. 무슨 시골 장터도 아니고. 이 등산복은 또 뭡니까? 색깔이 왜 이렇게 요란해? 버려요. 아이고, 안 돼요. 그건 제가 큰맘 먹고 산 메이커란 말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옷들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허무하게 떨어졌습니다. 형광조끼가 구겨져 들어갈 때는 마치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옷들이 어떤 옷들인데 남편 잃고 혼자 어린 딸 키우며 억척같이 살 때 저를 지켜주던 갑옷 같은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작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다니요.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쳤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옷장을 텅 비운 남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봉투 입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장 속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만 입어요. 내가 백화점 가서 골라온 겁니다. 쇼핑백 안에는 베이지색, 회색, 검은색 니트와 면바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무늬도 없고 색깔도 죽은 색들이었습니다. 만져보니 감촉은 부들부들하고 좋았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옷들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이 집의 벽지나 소파처럼 눈에 띄지 않는 배경으로 만들려는 속셈 같았습니다. 입어봐요. 사이즈는 맞을 겁니다. 내가 눈대 중 하나는 정확하니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그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씩씩하고 활기찬 긴말수는 사라지고 어딘가 주눅들고 희미해진 노인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는 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추웠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꺼봐요. 훨씬 낫네. 이제야 좀 사모님 태가 나네. 그동안은 무슨 공사판 인부 같더니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말을 던지고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옷가지 정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물을 마시고 식탁 위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로 가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식탁으로 다가와 제가 놓은 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컵을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1cm 정도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컵 손잡이의 각도까지 오차 없이 45도로 맞추면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옮기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무언의 행동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거실 탁자 위의 리모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느라 리모컨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면 어느새 그가 나타나 텔레비전 정중앙에 테이블 라인과 정확히 수평을 맞춰 다시 놓아두었습니다. 신문은 각을 맞춰 접어야 했고 슬리퍼는 벗어놓을 때
반드시 현관문 쪽을 향해 나란히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여보,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숨 쉴 구멍은 있어야죠.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이게 편한 겁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찾기도 쉽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제 내 방식에 익숙해져야 해요. 그의 방식이라는 것은 숨막히는 통제였습니다. 창밖으로 동네의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저 아래 제가 청소하던 상가 골목에는 지금쯤 취객들이 비틀거리고 떡볶이집 아줌마가 늦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그곳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를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우아한 사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집에서의 삶은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휴가 같았지만 실상은 답답한 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던 습관이 있어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과 남이 시켜서 일어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거실로 나와 공기청정기를 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멈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편이 거실 한복판에 서서 도깨비 같은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코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공기청정기 돌리기 전에 환기를 시켜야죠. 공기청정기 돌리고 문 열면 먼지 다 들어오지. 그리고는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스마트 월패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안 보입니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에요. 창문 열면 바깥에 중금속 먼지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런 날에는 열지 말아야지. 먼지를 초대하는 겁니까? 그의 말대로라면 이 집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무균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여는 집이라니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이곳이 사람 사는 집인지 우주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보다 더 큰 고역은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맵고 짠 음식,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은 토종 입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저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청국장을 꺼냈습니다. 냄새는 좀 나도 구수한 그 맛이 사무치게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뚝배기에 쌀뜨물을 붓고 신김치와 청국장을 듬뿍 넣어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지방 가득 퍼지는 구린내야말로 저에게는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국자가 막 끓어오르는 뚝배기를 저으려는 찰나 주방으로 뛰어들어온 남편이 가스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냄새가 옷이랑 커튼에 배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그는 코를 틀어막고 손으로 연기를 휘저으며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아니, 밥 먹는데 냄새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 된장, 청국장 힘으로 사는 거지. 한 끼만 좀 먹어요. 안 됩니다. 정 먹고 싶으면 베란다 나가서 문 닫고 먹던가. 내가 당이 있어서 식단 관리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당신도 뱃살 좀 빼야지. 그는 제 눈앞에서 뚝배기 뚜껑을 닫아버리고는 냉장고에서 풀떼기들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드레싱도 거의 뿌리지 않은 양상추와 퍽퍽한 닭가슴살, 그리고 밍밍한 저염식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가 유일하게 제가 숨통을 트는 시간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 저도 모르게 흥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엉덩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뽕짝 리듬에 몸을 맡기니 잠시나마 새집살이의 설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거대한 스피커에서 웅장하고도 무거운 음악이 쾅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 콧노래는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소파 정중앙에 앉아 지휘자처럼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여보, 소리가 너무 커요. 고막 터지겠어요. 좀 줄여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볼륨을 더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러 교향곡 5번입니다. 이 장엄한 선율이 안 들려요? 뽕짝 흥얼거리지 말고 클래식을 들으면서 영혼을 좀 정화해요. 그놈의 영혼 정화. 저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그가 틀어놓은 음악은 저에게는 그저 소음공해일 뿐이었습니다. 웅장하다 못해 음산하기까지 한 그 음악은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저는 그릇이 깨져라 벅벅 닦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영혼은 뽕짝을 원한다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숨막히는 집구석을 피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5층 아래를 내려다보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가 1층 떡볶이집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판 앞에서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순대를 썰어주고 있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저기 가서 매콤한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으며 수다를 떨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떡볶이집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듯 손을 크게 흔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손을 번쩍 들어 흔들려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격떨어지게. 당신은 이제 건물주 사모예요. 1층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위신이 서겠어요. 그는 베란다 블라인드를 촥 내려버렸습니다. 여보, 사람이 반가워서 인사 좀 한 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 나도 얼마 전까지는 저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었다고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더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이제 물이 달라진 걸 알아야지. 언제까지 흙탕물 튀기며 살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가 사준 무채색 옷을 입고 그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씩씩하고 목소리 크던 김말수는 온데간데 없고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말러의 교향곡이 쾅쾅 울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없는 무건수행의 나날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베이지색 바지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베란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그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증이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저는 민동훈 교수가 만들어 놓은 무균실에서 살았습니다. 밍밍한 저염식 식사를 하고 숨이 막힐 듯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먼지한 톨 없는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뽀얗게 살이 올랐지만 눈빛은 죽은 동태 눈깔처럼 흐리멍덩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요. 서재에서 책을 읽던 남편이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병원? 어디가 아픈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네요. 가서 물리치료라도 좀 받고 와야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무릎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핑계 말고는 이 감옥 같은 집을 합법적으로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다녀와요. 괜히 집에서 끙끙거리다가 병 키우지 말고. 갈 때 택시 타고 가요. 비 오는데 버스 타서 옷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그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품위를 걱정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택시 대신 우산을 쓰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이 아닌 먹자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청소 일을 할 때 매일같이 드나들던 허름한 식당, 이모네 순대국 집이 있었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꼬릿한 돼지 누린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집의 향긋한 디퓨저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역하지만 정겨운 삶의 냄새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김 여사 아니야? 주방에서 뚝배기를 닦던 최 여사와 박 여사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들은 저와 함께 빗자루를 들고 인근 상가를 누비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언니들, 나왔어. 제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기어들어가던 목소리가 뱃속에서부터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되시더니 때깔이 달라졌네. 얼굴이 폈어. 사모님은 무슨 얼어 죽을. 다 필요 없고 순대국 특으로 먹자고. 소주도 2병.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이어 펄펄 끓는 순대국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들깨 가루를 듬뿍 뿌리고 빨간 양념장을 한 숟가락 크게 떠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니 국물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자자, 잔 채워. 김 여사, 아니 사모님 탈출 기념으로 건배. 최 여사가 소주잔을 내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는 잔을 부딪히고 저는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짜릿한 고통? 그동안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쓴 소주가 빈 위장을 훑고 지나가자 온몸에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저는 순대와 내장을 듬뿍 떠서 입안이 미어터지게 밀어 넣었습니다. 깍두기를 아작아작 씹으며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말도 마라. 그 영감탱이가 얼마나 깐깐한지 아냐? 설거지할 때도 클래식을 들으란다. 컵 놓는 위치도 자로 잰다니까. 어머, 미쳤나봐. 박 여사의 이런저런 짓궂은 농담에 식당이 떠나가라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하하, 깔깔깔. 배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들었다면 천박하다고 기겁을 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언니, 지금 편하긴 한데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빗자루 들고 쓰레기 치울 때가 차라리 마음 편했어. 취기가 오르자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언니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돈 걱정은 없잖아. 우린 아직도 월세 낼 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내 팔자가 상팔자야. 그냥 눈 딱 감고 비위 맞춰주면서 살아. 이혼한 자식 생각해서라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에 소주 한 잔을 더 들이켰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제 옷과 머리카락에는 순대국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저를 지켜주는 갑옷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노블레스 상가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 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서늘한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민동훈 교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신발을 벗으며 짐짓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꾸도 없이 코를 벌름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의 미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는 저를 냄새나는 짐승을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아, 물리치료 받고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순대국 한 그릇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던데요. 순대국? 거기다 술까지 마셨어요? 병원 갔다 온다는 사람이 술 타령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반주로 딱 한 잔 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죽을 죄라고 그럽니까? 그는 뒷걸음질 치며 질색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왔기로써니 아내에게 저런 눈빛을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잠깐 거기 그대로 서 있어요. 들어오지 말고. 그는 황급히 다용도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섬유 탈취제, 페브리제였습니다. 눈 감아요. 네, 눈 감으라니까. 제가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칙칙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안개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칙, 칙, 칙.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친 듯이 탈취제를 뿌려댔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에게 살충제를 뿌리듯 더러운 병균을 박멸하듯 말입니다. 여보, 뭐 하는 짓이에요? 눈 따가워요.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 있어요. 이 냄새 다 없애야지. 인공적인 라벤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향기는 제 옷에 배어있던 구수한 순대국 냄새와 섞여 역겨운 악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한 통을 거의 다 비울 기세로 뿌려대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당장 화장실 가서 씻고 나와요. 그 옷도 바로 세탁기 돌리고. 그는 손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내듯 손바닥을 탁탁 털고 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몸에서는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느꼈던 그 뜨거웠던 해방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모멸감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말순,
너 지금 꼴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원하던 사모님 삶이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순대국이 얹힌 듯 명치 끝이 꽉 막혀왔습니다. 아까 마신 소주의 취기가 싹 달아나더군요. 내 몸에 뿌려진 것은 단순한 탈취제가 아니라 제 인격을 말살하려는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빚을 갚아주리라. 저는 샤워실에서 물을 맞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내 피부치인 딸 지영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속으로 수없이 빌고 있을 때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하진이 재우는 중인데. 딸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까칠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 깰까봐 얼른 끊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기 어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제가 술주정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지 한숨을 푹 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술 마셨어? 아니, 술이 문제가 아니야. 그 영감탱이가 사람을 무슨 벌레 취급을 한다. 밥 먹고 들어왔다고 냄새난다고 몸에다가 방향제를 뿌리질 않나. 트로트가 천박하다고 하질 않나.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저는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딸이라면, 적어도 내 딸이라면 당장 짐 싸들고 나오라고, 내가 모시러 가겠다고 소리쳐줄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데 같이 화를 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이나 위로는커녕 귀찮은 짐 덩어리를 대하는 듯한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애야? 부부 싸움 좀 했다고 짐 싸서 나온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교수님이 원래 깔끔하고 예민하신 분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엄마가 좀 맞추면 되잖아. 냄새나는 거 싫어하시면 밖에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내 엄마가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는데 넌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거야. 엄마 이제 65살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험하게 살려고 그래. 딸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그 논리 정연함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번 달에 교수님한테 생활비도 받았어. 그거 덕분에 하진이 영어 학원도 등록했어. 엄마가 거기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지내주는 덕분에 나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나오면 다시 나랑 하진이랑 셋이서 이 좁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한다고. 엄마는 그게 좋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저는 민동훈이라는 현금 인출기를 붙잡고 있는 인질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당하는 모멸감과 고통은 딸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지불해야 할 당연한 대가였던 것인가요? 지영아, 너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내 엄마가 답답해 죽겠다는데도 돈만 나오면 된다는 거냐? 엄마는 지금 좋은 집에서 비싼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클래식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잖아. 남들은 부러워서 난리인데 왜 엄마만 배부른 소리를 해? 나랑 하진이 생각해서라도 좀 참으라는 거지. 애깬다.
일단 끊고 내일 통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매정하게 끊어진 휴대폰을 쥐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배부른 소리, 딸에게 제 고통은 그저 호강에 겨운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은 딸의 계산기 위에서는 샘해지지 않는 영원짜리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거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제가 마음 편히 몸을 뉘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딸의 집도 옛 친구들의 집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남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재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씻고 나온 저를 훑어보더니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는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혀를 차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악취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을 마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만들어낸 비굴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는 늙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납작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빨리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는 저를 사람이 아닌 조련해야 할 인형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5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소리 없이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점검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완벽하게 정돈된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표정하게 걸레를 빨았습니다. 제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말순이 아닙니다. 저는 노블레스 상가 5층 집에 사는 가사 도우미이자 아내라는 직함의 인형일 뿐입니다. 딸이 원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저는 그런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죽이고 이 화려한 집의 일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 스피커에서 말러의 교향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웅장하고 비극적인 선율이 집안을 채웠지만 저는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곪고 썩어서 언젠가 더 거대하게 터져 나온다는 것을요. 주말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비수처럼 꽂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커튼을 치고 클래식을 들으며 낮잠을 즐길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 딸 지영이와 손자 하진이가 방문하기로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집을 어지럽힐까봐 미리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고 싶었지만 남편은 인테리어를 해친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딸과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7살 난 하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발걸음은
딱 3걸음 만에 멈춰야 했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남편이 신문을 탁 접으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허, 뛰지 마라. 층간 소음 생긴다. 남편의 서리빨 같은 지적에 하진이는 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지영이는 쩔쩔매며 아이와 함께 들어왔죠. 죄송해요, 교수님. 애가 오랜만에 할머니 본다고 신이 나서 그래요. 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손주는 제 집 드나들듯 편하게 오라고 해놓고는 막상 오니까 현관에서부터 검역소 통과하듯 굴러대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딸이 매달 받는다는 생활비가 제 목구멍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아이와 딸이 소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선심 쓰듯 과일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하진이는 눈앞에 있는 과일도 마음대로 집어먹지 못하고 엄마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주방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초코 과자를 꺼내왔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였습니다. 하진아, 이거 먹어.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사놨어. 제가 과자 봉지를 뜯어 아이 손에 쥐어주자 남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여보, 애한테 그런 설탕 덩어리를 먹입니까? 그리고 그거 부스러기 많이 떨어질 텐데. 아이고, 애가 먹으면 얼마나 흘린다고 그래요. 흘리면 제가 닦으면 되죠. 애 기죽이지 말고 좀 놔두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남편의 시선을 막아섰습니다. 하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하는 경쾌한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초콜릿이 묻고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야 집이지.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채 5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진이가 과자를 먹으며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그만 과자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가장 아끼는 페르시아산 러그 위였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봐. 내가 흘린다고 했잖아. 그의 고함 소리에 하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앙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남편의 안중에는 아이의 놀란 가슴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비싼 러그에 묻은 저 과자 부스러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고작 7살짜리 애가 과자 좀 흘린 것 가지고 화를 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잘 봤어야 했는데. 제가 얼른 치울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러그 사이사이에 낀 과자 가루를 손톱으로 긁어내는 딸의 뒷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굴하고 처량해서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애를 달래기는커녕 남편의 눈치를 보며 청소를 하고 있는 내 딸.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재혼을 했나? 남편은 바닥을 기는 지영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나 들어갈 테니까 싹 치워요. 이따 환기 꼭 시키고. 그는 딸과 손자를 훑어보고는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진이의 훌쩍거리는 소리와 지영이가 바닥을 훔치는 삭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와 머리끝까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금방 치울게. 교수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지? 어떡해. 지영이가 고개를 들며 울먹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실수 때문에 생활비 지원이 끊길까봐, 엄마가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만 일어나.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려 나왔지만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일어나. 그깟 과자 부스러기가 뭐라고 그러고 치우고 있어. 당장 일어나. 저는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영이는 엉거주춤 일어났지만 여전히 손에는 더러워진 물티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티슈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영아, 똑바로 들어.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꼴 보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야. 내가 참으면 너희는 편할 줄 알았느 너. 내가 죽은 듯이 살면 너희는 사람 대접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당장 하진이 데리고 가. 저는 딸의 등을 떠밀어 현관으로 보냈습니다. 지영이는 멍한 표정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보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제가 내동댕이 친 물티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문 뒤에는 자신의 고상한 취향이 더러워졌다며 분노하고 있을 민동훈 교수가 있겠지요. 그는 지금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우아함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 속이 어떻게 문드러졌는지는 관심조차 없겠지요. 김말순, 너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냐? 사모님 소리 들으면 인생 펴는 줄 알았냐? 다 허상이었다. 껍데기뿐인 가짜 인생이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갈 때 가더라도 그냥은 안 간다. 내가 당한 수모, 내 딸이 흘린 눈물, 그 값은 다 치르게 해주고 간다. 교양 타령하는 저 인간에게 교양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부부 동반 모임. 남편이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한 인생과 우아한 재혼 생활을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잡아놓은 날이었지요.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저날이다. 내가 그토록 목숨 거는 체면, 그 위선적인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주마.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집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남편 민동우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에 있을 대학 동창 모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상식이라도 되는 양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개기름이 번들거렸고 눈빛은 탐욕과 허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백화점 브랜드 로고가 박힌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입어요. 지난주에 내가 사온 원피스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우아하게 빠졌어요. 오늘 모임에 이거 입고 가면 돼요. 그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제 몸에 대보았습니다.
짙은 녹색이 마치 이끼가 잔뜩 낀 웅덩이 색깔 같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말 많이 하지 마요. 그냥 웃으면서 네, 네 하고 맞장구만 치면 됩니다. 내 친구들 다들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 당신이 섣불리 입 열었다가 무식한 거 탄로나면 내 체면만 구겨져요. 예전 같으면 욱하고 성질이 올라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미 시퍼런 칼날이 갈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없이 순종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 고분고분한 태도에 그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머리는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요. 촌티나니까.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내가 아주 멋지게 꾸미고 나타나 주마. 오후 4시가 되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저 먼저 나가서 머리 좀 하고 병원 들렀다가 식당으로 바로 갈게요. 무릎 물리치료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요. 그래요. 늦지 않게 와요. 6시까지 압구정동 그 식당 알죠? 그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마지막까지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미용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통에 왁자지껄한 소음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익숙한 걸음으로 단골 옷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여기 제일 화려하고 촌스러운 걸로, 아니, 제일 눈에 띄는 걸로 한 벌 줘. 주인장은 제 주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알록달록한 옷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빨간 꽃무늬가 큼지막하게 박힌 누빔 조끼,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펑퍼짐한 형광 보라색 몸빼 바지. 남편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그 옷들과 가장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원피스를 벗어던지고 내 살갑 같은 몸빼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고무줄 바지가 배를 편안하게 감싸주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건물주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노블레스 상가를 호령하던 씩씩한 김말순, 억척스럽지만 당당한 내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챙겨온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잘 갈아진 재단용 가위와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 봉투. 준비는 끝났습니다. 약속 시간인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기와집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 행색을 보고 흠칫 놀라며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나 여기 예약 손님이에요. 복도를 지나 예약된 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의 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야. 내조가 아주 확실해. 역시 나이 들수록 여자가 남편 말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지. 그의 자랑질에 친구들이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말년에 복 터졌구만. 그 나이에 그런 와이프 얻기가 어디 쉬운가. 부럽네, 부러워.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망설임 없이 미닫이 문을 걷어차듯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에 있던 8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드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형광 보라색 몸빼 바지에 빨간 꽃무늬 조끼를 입은 여자.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남편이 사준 명품 쇼핑백을 든 기괴한 모습의 김말순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붉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다 당신. 그게 무슨 꼴이야?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로 옆자리, 그가 비워두었던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내 꼴이 뭐 어때서요? 여보, 나왔어요. 저는 보란 듯이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검은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표 뻥튀기와 사이다, 캔이 굴러나왔습니다. 고상한 한정식 상차림 위에 굴러다니는 뻥튀기는 그야말로 부조화의 극치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구 부부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얌전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으라면서요. 그래서 왔는데 왜 난리입니까? 그리고 저는 쇼핑백에서 남편이 아침에 주었던 그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나 입으라고 사준 옷입니다. 비싸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옷이 꼭 수혜 같아서 못 입겠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요. 저는 주머니에서 재단 가위를 꺼냈습니다. 은색날이 조명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가위를 보는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당신, 그거 내려놔. 뭐 하려는 거야? 뭐 하긴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은 잘라내야죠. 저는 망설임 없이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위날이 질긴 천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싼 원피스가 걸레 조각처럼 잘려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친구 부부 중 한 여자가 깨악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 소매를 자르고 치맛자락을 난도질했습니다. 바닥에 초록색 천 조각들이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옥죄던 남편의 허세와 위선, 그리고 제 비굴했던 지난 날을 잘라내는 거였죠. 야, 이 미친 여편네야. 그게 얼마짜린데.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위를 허공에 휘두르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그가 멈칫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이 옷값이 중요하겠지만 나한테는 내 숨구멍이 더 중요해. 야, 이 양반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베토벤보다 트로트가 좋고 칼질하는 스테이크보다 냄새나는 청국장이 100배 1000배 더 좋다. 저는 갈기갈기 찢어진 원피스 뭉치를 그의 얼굴에 획 집어던졌습니다. 천 조각들이 그의 기름진 머리와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꼴사나운 모습에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잘난 클래식 들으며 먼지 없는 방구석에서 저 잘난 옷 조가리 끌어안고 천년만년 혼자 사줘. 나는 이제 냄새나고 시끄러운 내 인생 찾으러 갈 테니까. 저는 품에서 마지막으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장은 이미 꾹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뻥튀기 부스러기가 묻은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치듯 올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돈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니까 위자료도 필요 없어. 도장 찍어서 보내요. 안 보내면 내가 확성기 들고 건물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할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 방에 내려가는 기분. 이것이 바로 사이다였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찢어진 원피스 조각만 만지작거린 채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체면은 이미 걸레처럼 구겨져 하수구에 처박힌 뒤였습니다.
저는 몸빼 바지 춤을 추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저는 이만 바빠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와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제게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집보다 침뱉고 담배꽁초 굴러다니는 이 아스팔트 바닥이 훨씬 더 정겨웠습니다. 잘했다, 김말순. 진짜 잘했다. 이제야 좀 너답다. 화려한 한정식 집을 뒤로하고 제가 향한 곳은 딸 지영이가 사는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형광 보라색 몸빼 바지를 입고 강남 한복판을 걸어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저는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넬 만큼 제 마음은 당당함으로 꽉 차 있었으니까요. 빌라 입구 가로등 아래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녹색 대문 앞에 서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딸에게 모진 말을 하고 쫓아내다시피 했으니 딸이 저를 원망하고 있어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한 지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은 제 기가 막힌 행색을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뽀글머리 가발에 몸빼 바지, 그리고 한 손에 들린 뻥튀기 봉지까지. 영락없는 동네 미친 여자 꼴이었으니까요. 엄마, 그 꼴이 다 뭐야? 나왔다. 내 엄마 김말순이 사모님 때려치우고 원래 내 엄마로 돌아왔다. 저는 씩씩하게 말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며칠 청소를 안 했는지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집의 깨끗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난장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저분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제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어. 그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하진이랑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어.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지영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가시방석이었겠지요. 엄마가 어딘가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죄책감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겁니다. 됐어. 그만 울어. 내 마음 다 알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저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 그냥 나랑 하진이랑 지지고 볶고 여기서 살자. 밥에 김치만 먹어도 그게 낫겠어. 딸의 말에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비싼 스테이크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배부른 법입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에 하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내 강아지. 할머니 왔다. 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자를 꽉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품을 돈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이 출근하고 손자가 유치원에 간 사이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동네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 나왔어. 리어카 하나만 빌려줘. 고물상 주인 박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김 여사님 아니에요. 사모님 되셨다더니 웬 리어카요. 사모님은 무슨. 내 체질엔 땀 흘리는 게 딱이야. 놀면 뭐해. 몸 굳기 전에 박스라도 주어야지. 저는 튼튼한 리어카 한 대를 빌렸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에는 집에 있던 작은 스피커를 단단히 묶고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 1번은 단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자, 가보자 김말순. 인생은 지금부터야.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민동훈이 쥐어주던 가벼운 신용카드의 무게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흘린 땀만큼 정직하게 돌아오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 세상에 뿌려지고 경쾌한 트로트 리듬이 골목길을 채웠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에 버려진 박스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기를 수십 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리어카의 폐지가 수북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의 텅 빈 곳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노블레스 상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1층 로비가 훤히 보이는 유리 통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동훈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빳빳한 양복을 입고 뒷짐을 진 채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새로 온 듯한 젊은 경비원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리지 않아도 그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완벽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 남을 비난하고 감시하며 살아야 하는 불쌍한 인생.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민동훈 교수가 고개를 돌리다가 창밖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리어카를 끌며 땀범벅이 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전 부인의 모습. 그는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누추한 꼴을 하고도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를 향해 씩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리어카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민동훈 교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인간아. 나는 내 갈 길 간다. 저는 힘차게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자락이 저를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땀 식은 이마에 닿는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다시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하는 인생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저를 기다려주는 딸과 손자가 있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한 근 사서 들어가야겠습니다. 지영이랑 하진이랑 셋이서 신문지 깔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실컷 웃어야겠습니다. 쌈장 듬뿍 찍은 고기쌈을 입안 가득 넣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리어카는 씩씩하게 세상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그 위에서 번쩍이는 형광조끼가 5층의 샹들리에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말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